사회안전망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각종 강력 사건들은 과연 대한민국이 안전한 국가인가, 믿고 살 수 있는 사회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이러한 강력 사건들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또 결국 많은 이들이 보다 안전한 나라, 보다 안전한 사회를 찾아서 이민 보따리를 싸게 만듭니다. 과거 유교의 강력한 가르침 속에서 유지되어 오던 한국 사회가 전쟁과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모든 규범 체계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자본주의 폐해 중에 하나인 물질주의, 실적주의가 결국 수많은 사회적인 병자들을 양산해내고 결국 이들에 의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는 불안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집권 후에 보다 안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정부가 기울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성과주의보다는 인성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사회 불안 요소에 대해서 각종 선 조치하고 강력한 공권력 행사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현재는 사문화되어 있는 사형 제도를 실시할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각종 성범죄 연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무관용 사법 처리 근거를 신속히 확보해서 여성과 노약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나라 코리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검찰과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국민을 정말로 피곤하게 만든 정권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집권 기간 5년 내내 한 짓거리를 보면 법치주의를 근원적으로 붕괴시키고 각종 내노란불 정책을 남발하고 권력에 순응하는 검찰과 법원 조직을 만드느라 그 아까운 세월을 보낸 것을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을 하였고 무엇을 위한 사법개혁이었는가를 그들에게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현 정부 검찰총장을 역임한 분이 임기 전에 뛰쳐나와가지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집권 후에 검찰개혁을 위해서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법치주의의 회복입니다. 온갖 요소를 늘어놓더라도 검찰개혁의 요체는 법치주의의 회복으로 귀결됩니다. 무권 유죄, 유권 무죄 사회가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사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런 사회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요리조리 이유를 들어가지고 법망을 피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수많은 특권 계층이 득실되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세치혀로 공정을 외치고 자신들은 온갖 비리와 반칙을 일삼는 권력의 빌부터 사는 이 한 줌의 족속들이 후한무치한 행태에 국민은 분노할 따름입니다. 법치의 회복은 비정상을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무권 무죄, 유권 유죄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없다고 유죄가 되지 않고 권력이 있다고 무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그것이 바로 공정한 세상입니다. 저는 과거 96년 이명박 종로 부정선거에 대한 양심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려는 금권 정치에 대해서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저술한 이른바 자전적 에세이 이명박 리포트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자서전을 출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가 돼서 444일간의 억울한 감옥 생활까지 했습니다.
당시 제 주장이 입증되고 사실로 밝혀지는 데까지만 장장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간 온갖 사회적인 편견과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고 가족의 붕괴라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고 자료를 제출해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과 재판부로 인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바로 무권 유죄의 전형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데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온갖 사회적인 편견과 비난은 오로지 진실을 말한 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직 대통령이 유죄가 확정돼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하게도 제가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어쩌면 국민적인 동의하에서 그를 사면할 자격이 있는 자는 드라마틱하게도 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과 돈이 없어도 억울한 판결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사회, 돈과 권력이 있어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고 올바른 판결일 것입니다. 저는 집권의 이 단순한 명제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억울한 판결로 인해서 옥에 갇혀서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벌이라고 봐주는 게 없는 엄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건전한 시민단체 육성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5년 전 이른바 촛불 집회의 광풍에 보수 정권이 급작스럽게 몰락하고 현직 대통령이 권좌에서 끌어져 내려요 구속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똑똑히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세에 편승해서 권력을 찬탈하고 등장한 세력이 바로 현재의 문재인 정권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반 동안의 세월 동안에 이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가 모두 절절하게 경험했습니다. 보수 정권이 몰락했다고 공짜 커피를 돌리고 맥주를 돌리면서 자축하던 자영업자들이 이제 모두 벼락거지가 되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들 모두 죽음과 자멸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촛불 광풍에 동참했었던 160여 개의 수많은 시민단체들,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이들이 스스로 이제는 권력에 빌붙어서 또 스스로 권력이 되어서 국민의 군림하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견제해야 될 시민단체가 스스로 권력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앞으로는 시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들 스스로 부동산 투기 세력화됐고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민낯은 가장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행태를 지난 4년 반 동안 반복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왔습니다. 심지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 삼아서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토악질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 대표들이었습니다. 허탈감과 배신감에 국민들의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입니다. 저는 집권 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들 권력에 기생하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은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대수술을 단행할 것입니다. 모든 비리와 의혹은 낱낱이 파헤쳐서 관련자들을 법에 의거해서 단죄하고 건전 시민단체를 국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놓을 것입니다. 청와대와 각 행정부처에 낙하산식으로 내려앉아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부패한 시민단체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발본색원 작업을 해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 전위대의 역할이나 하는 일부 그 실체가 아리송한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로 행해지는 재정 지원을 즉각 중단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순수한 시민의 품으로 돌릴 것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훈련, 그리고 국가 발전 역군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방만해질 대로 방만해지고 기강이 해이된 현 공무원 조직은 돈 먹는 하마, 국민의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철밥통, 보신주의, 탱자, 상전, 이런 이야기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은 시선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조는 자신들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이 형국을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인내하고 용인하겠습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12만 명 이상의 공무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줄여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친 까닭입니다. 새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현재의 불급한 공무원 수를 가능한 한 절반 이상으로 줄여나갈 것입니다. 놀고 먹는 공무원, 탱자 노는 공무원이 없도록 노동 강도를 높이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 범죄는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LH 사태와 같이 국민의 원성을 듣는 일이 없도록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사회를 줄인다고 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당하는 부분은 역으로 반대로 늘려야 됩니다. 규제와 감독을 위주로 하는 부분은 대폭 축소해 나가야 됩니다. 싱가포르처럼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민간 부분과 수시 교류를 통해서 민간 부분의 장점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열린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자체 공무원 충원은 최대한 억제하거나 폐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들에 대한 봉사자 집단입니다. 국민이 군림하는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도 새 정부는 단호한 퇴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발굴하고 보다 생산적인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국가 지도자의 지도력 하에서 지난 1960년, 70년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그간 산업화를 이끌어내서 최빈국 대한민국을 세계 무역 강국으로 이끈 국민 경제의 충성스러운 견인차들이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이제 선진국으로 향하는 이 즈음에 공무원 조직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뷰로크라시즘, 이른바 관료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전문적인 봉사 조직으로 이 공무원 조직을 저는 만들 것입니다. 이제 집권 후에 새 정부는 변화된 공무원상을 국민들이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대사 과정에서 조선 말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서구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뒤짐으로써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슬프고도 가슴 아픈 기억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고 늘 우리 마음속에 생채기를 내고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우리를 침몰시키곤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 답은 바로 과학기술진흥 정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집권 후에 대대적인 과학진흥 정책을 통해서 세계 1등 기술국을 만들어 나갈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합니다. 이제 과학기술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비록 근대화에는 우리가 뒤졌지만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과 겨루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좋은 두뇌와 끈기 그리고 창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권 후에 저는
세계를 선도하는 각종 과학기술진흥 정책에 국력을 총력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바이오 분야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세계를 공공에 빠뜨린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변이 바이러스를 극복 퇴치하는데 대한민국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직은 복제약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제약사를 파이자 같은, 아스트라젠, 안센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약회사로 육성 지원할 것입니다. 민간 기업 부문과 협력해서 이 분야에 대한 파격적 규모의 R&D를 시행하고 세제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AI,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명과학 분야, 이와 같은 미래 기술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민간 투자를 해서 Made in Korea No.1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세계인이 한국 제품이라면 믿고 사용하는 시장을 반드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집권의 비상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패닉 상황이거나 악전고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따로 없고 국적이 따로 없습니다.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정부가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형국으로서 대략 70% 정도 접종이 완료되어 집단 면역 기준에 오르면은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끝을 모르는 이 거리 유지 정책, 사회적 거리 유지 정책의 연장으로 인해서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을 몰리는 상황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을 질타하고 즉각적인 도시 봉쇄 정책을 포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나날로 증가하는 확진자 숫자 때문에 정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형국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 공장이 문을 닫고 직장을 잃고 가게 경제가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이 최악의 상황으로 현재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선진국 중심의 경제 질서가 재편될 수 있는 초로의 기회입니다. 기존의 산업이 사양화되고 각종 첨단 AI 기술이 바탕을 둔 미래 기술로 무장하고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 바이오 등 세계 인류의 건강과 직결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집중 육성을 통해서 한국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세계를 리드해 간다면 오히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개발 등 당장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제품들에 대한 혁신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천문학적인 국부를 달성하고 인류의 건강에도 혁혁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비대면 회의 등을 가능케 하고 있는 현재 줌이라든지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통신 시스템, 이 통신 시스템과 연계한 우버 등 각종 로지스틱 분야, 알리바바 같은 온라인 쇼핑몰 개발 등 세계 최고를 달성하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3만 불 달러, GDP 3만 불 달러에 20년간 갇혀서 저성장의 덫에 갇혀있는 이 대한민국 경제를 제 재임기관의 착실한 성장을 통해서 10년 후면은 그것에 갑절이 넘는 약 7만 달러 시대로 파격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할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가진 장인기업 100만 개를 육성하고 대한민국 서울, 수도인 서울을 국제금융 허브 도시로 만들어서 세계의 거대 국제금융을 끌어들이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이상 동북아의 화약고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저 자신 지난 18년간 국제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예산의 대략 130배 이상의 국제 자금을 주무르고 있고 그 현장을 누빈 바 있습니다. 국제금융 관련 꽉 막혀 있는 빗장을 풀고 세계의 돈을 한국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비단 제조업을 통해서 하는 돈벌이뿐만이 아니라 국제금융을 통한 엄청난 국부 창출이 가능한 선진 국제금융 산업 구조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무런 제조업 기반이 없는 홍콩이 국제금융 허브 도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지난 수십 년간 높은 소득을 올리고 세계 경제의 중심축 중 하나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2012년부터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각국의 거대 금융자본가들과 교류하고 거대 자금을 운용하면서 한국을 국제금융 허브 국가화하는 전략을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현재 전당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은행들이 이른바 예대 마진에 의존한 은행 수익 구조를 국제금융 상품을 과감히 취급하고 한국으로 세계의 거대 금융 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세계 최대 금융 허브 국가로 만든다면 10년 이내 대한민국 GDP를 7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의 일환으로 저는 한반도 평화은행 설립과 한반도 마샬 액션 플랜을 시작함으로써 남북의 공동 번영의 물질적 토대를 기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기는 데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대략 약 3,600조 상당액의 한반도 평화은행 설립 기금을 집권 1년 이내 국제금융 프로바이더 그룹으로부터 유치하고 이를 한반도 마샬 플랜 실현을 위한 기금으로 적극 투입하는 액션 플랜을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좌파 정권들이 받았던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 퍼주기라고 하는 국내 여론의 우려와 비판을 대체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 마샬 플랜을 통해서 한반도의 경제적 도양과 부흥을 꾀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걷어들이는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일이 없이 대부분 국제자금 유치를 통해서 그 기금을 조성하고 말뿐인 남북 경제 협력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남북 경험을 전개해서 전혀 새로운 한반도 투자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집권 후에 새로운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80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 여당, 이 집권 여당에 의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이 강행 처리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비대한 권력, 부패한 권력, 오만한 권력을 견제하는 민주사회의 매우 중요한 통제장치로서 우리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차단한다는 미명하에서 권력의 독주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언론 이중재법, 그 개정과 처리에 신중을 기해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다수결이라는 쪽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저희를 의심케 합니다. 특히 각종 악법을 양산하고 권력의 말기,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좌파 권력의 단말말을 보는 것 같아서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집권과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이른바 언론자유법을 제정해서 언론으로 하여금 건강한 권력 견제 역할을 명백히 부여할 것입니다. 사실보도에 충실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부 각 부처 내 언론 보도실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하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권위와 권위주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은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군사정권의 폐해에 시달리던 국민들이 민주화를 열망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탄생한 각 정부들이 이른바 탈권위주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탈권위주의와 권위의 붕괴는 명백히 다른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으면 그것은 탈권위주의가 아닌 권위의 부재 현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적 혼란과 직결이 됩니다. 각 사회의 지위에 맞는 걸맞은 권위가 그 가치와 비중을 알게 되면은 잃게 된다면은 개판공화국이 되고 마는 겁니다. 권위가 없는 사회는 개판공화국입니다. 권위주의를 갖다가 권위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권위주의를 일수한다는 것이 너무 나가버려서 권위 자체가 부재하는 개판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고 장관이 장관답지 않고 경찰이 경찰답지 않고 공무원이 공무원답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장삼이사가 입에다가 술안주 삼게 된 지가 오래입니다. 경찰의 권위가 있다 보니까 취객에 의해서 의도맞는 총국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조롱을 당하고 선생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주먹질과 욕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분명히 우리 사회가 각 분야의 권위가 붕괴되고 질서가 무질서로 변하면서 개판공화국이 되어버린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집권기간 동안에 권위주의를 없애도 땅에 떨어진 권위는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부모의 친권을 강화하고 부부 간의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친구 간의 우위와 신뢰를 진작시키고 공권력의 권위 또한 분명히 회복할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 형식적인 사형 제도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사형 집행을 통해서 법의 권위를 회복토록 할 것입니다. 군에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 최고 통수권자를 꿈꾸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조차 건너뛴 자들이 군 인권을 운운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분명히 개선할 것입니다. 저는 집권 후에 펼쳐지는 새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로서의 회귀가 아니라 권위를 회복하는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빙자한 무질서와 방종은 자유의 이름으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바로잡을 것입니다. 공정과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은 공정과 사회적 정의를 내세우면서 탄생했습니다. 집권 과정도 전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혼돈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권력을 찬탈한 유사 쿠데타에 준해서 집권한 정권입니다. 이들이 지난 4년 반 동안 펼친 정책은 공정과 사회적 정의와는 한참 이탈되거나 거리가 먼 정책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오류에 대해서는 애써서 무감각하거나 태연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이빨을 드러내면서 탄압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정의는 그야말로 말로만의 정의였고 그것은 거의 우격다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 삼아서 돈을 챙기고 그것을 자신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작태를 서슴지 않은 이가 집권당의 국회의원으로 신분 세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도지사가 비서를 성놀이개로 데리고 놀다가 발각돼서 쇠고랑을 차기도 하고 혹자는 자살로 부끄러운 삶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대체 뭐 하자는 정권입니까? 이런 정권을 다시 선택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집권 자체의 정당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여론 조작을 일삼던 자가 집권당의 도지사가 됐다가 쇠고랑을 찼습니다. 여배우와 농탕질을 치던 자가 버젓이 도지사가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자가 또 다시 나서서 대통령 자리를 넘보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 나간 사회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견강부회로 자신들이 배치한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고 그 검찰총장이 결국은 집권 여당을 배신하고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극하는 이 참 코미디 같은 한국의 형국에서 과연 공정과 정의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 정권 인사들, 집권 후에 전 정권 인사들의 처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민주사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선출된 후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을 하고 자신들의 오류에는 둔감하고 대한민국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전리품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운영하고 급기야 국가를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제가 바로 출마를 선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대한민국 간판이 내리게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한 야인에 불과한 제가 이렇듯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도전을 하려는 것은 더 이상 이러한 패도와 대한민국의 침몰을 지켜볼 수만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선택적 정의가 마치 정의인 양 이들은 행동이 있고 그 결과 법치가 무너지고 정의는 실종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권 인사들이 지난 집권 기간 동안 저지른 패도한 악행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같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좁디 좁은 운동권 시각에 젖어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정의가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오만방자하게 굴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 온갖 요설과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죄가 적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돼버린 인사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감히 대한민국 국민을 욕보이는 장면에서는 할 말을 잊었단 말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저는 집권과 동시에 이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처럼 목숨 빼앗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일정 기간 집체 교육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게 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응당 정치인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위에서 언급한 제20대 대통령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의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힘찬 도약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경험과 우리 사회의 교육 체제를 통해서 받은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국운을 융성하게 하는 데도 대도약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저는 35세 젊은 시절에 정치를 배우고자 여의도의 문을 두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청운의 뜻을 품고 정치를 배우고자 했던 그 꿈은 금권 정치의 벽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아주 힘든 고행의 길을 지난 20여 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금권 정치를 고발하는 양심 선언을 한 후 역으로 옥에 갇히는 참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시 이렇게 국민 앞에 섰습니다. 주변에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으나 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자질이 있는 후보,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는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창피한 전력의 후보, 당선 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 그래서 정말 인물이 없다는 장탄식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병생활과 명예로운 장교 생활을 모두 당당하게 거친 지극히 자랑스럽고 정상적인 군 경력을 가진 후보입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선 저는 진실을 말하고 양심 선언을 한 후에 온갖 주변의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굳굳하게 지난 수십 년간의 자리를 지킨 의지의 사나이입니다. 저는 지난 18년간 온갖 풍상을 겪으며 해외를 누비며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실제로 시험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산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과 서울대학원을 주변에 조력 없이 풀 스칼라십을 받아가면서 나온 우리 사회가 만든, 우리 사회가 인정한, 우리 사회가 키워낸 국가적인 인재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남북관계와 이념 문제를 매우 체계적으로 공부한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학생운동 때 이념세적 몇 권 읽고 설부른 마르크스주의자가 되고 민중혁명주의자가 돼서 우리 사회, 우리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든 386, 486, 586과는 그 질적으로 다른 사상의 균형 감각을 갖춘 깨어있는 지성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흔한 국무총리,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를 해보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계 무대를 내 앞마당처럼 여기면서 일한 국제 감각을 가진 비즈니스맨이자 국제 금융 업무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라이빗 펀드를 다루고 운영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130배가 넘는 막대한 외자를 다루고 이를 현실에 투입할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비상시국에 이념 문제와 진영 논리에 함몰이 돼가서 민초들의 절절한 생존 문제에 둔감한 아예 답이 없는 기성 정치인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솔루션을 저는 이렇듯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를 선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